왜 열대에서만 창궐할까요? 에볼라는 왜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 갇혀 있을까요? 뇌를 먹는 아메바는 왜 따뜻한 물에만 살까요? 질병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있는 곳에 질병이 있고 지형이 있는 곳에 감염이 있으며 생태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죠. 말라리아를 운반하는 모기는 섭씨 20도 이상에서만 활동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열대우림 박쥐이며 네글레리아 파울러라는 아메바는 섭씨 25도에서 46도 물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위도와 경도가 곧 당신이 걸릴 질병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리가 곧 운명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질병의 주소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적도 지역은 질병의 천국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병원체와 매개체에게 완벽한 환경이거든요. 말라리아 모기는 연중 번식하는데 이게 열대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명확해요. 모기의 생존 온도 범위가 섭씨 20도에서 35도 사이이고 말라리아 기생충이 모기 체내에서 성숙하려면 최소 섭씨 18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적도 지역은 이 조건을 1년 365일 충족시킵니다.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이 당신 간으로 이동해서 증식한 후 적혈구를 감염시키고 파괴해요. 과학자들이 다른 장기를 죽이지 않고는 적혈구에서 말라리아를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기생충의 완벽한 적응 때문입니다. 이 기생충은 적혈구 내부 환경에 특화돼서 그곳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게 진화했거든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70% 이상이 말라리아 보균자입니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는데 그중 대부분이 5세 미만 어린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적도 기후가 만든 필연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적혈구가 계속 파괴되면서 빈혈이 오고 경련과 혼란이 나타나며 결국 여러 장기가 망가지면서 죽음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왜 온대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없을까요? 겨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섭씨 16도 이하에서는 모기가 죽거나 활동을 멈추고 기생충도 성숙하지 못해요. 계절이 곧 방어벽인 셈이죠. 에볼라는 더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앙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만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요? 과일 박쥐가 자연 숙주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박쥐는 특정 과일나무 서식지에만 살거든요. 콩고 분지, 기니숲, 우간다, 열대림 같은 곳들이죠.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도 기니숲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한 어린이가 감염된 박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은 박쥐 서식지와 인간 마을이 겹치는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에볼라에 감염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공격받아요. 바이러스가 혈관벽을 파괴하면서 출혈이 일어나는데 눈에서도 코에서도 잇몸에서도 팔에서도 피가 나오죠. 현재 사망률이 90%에 달하는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지리적으로 제한된 건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온대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이 숙주였다면 전 세계가 위험했을 거예요. 나병균도 열대 기후를 좋아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섭씨 27도에서 30도에서 최적 증식하는데 이게 인체 평균 체온 37도보다 낮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병균은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지 끝부분과 얼굴 피부에서 증식하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코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박테리아가 신경을 손상시키고 피부 조직을 파괴하면서 말초 부위가 괴사되는 거죠. 열대 지역에서 나병이 더 흔한 이유는 연중 온난한 기후가 외부 전파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도 나병이 있었지만 소빙하기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했어요. 추운 기후가 박테리아 전파를 억제한 겁니다. 그런데 온대 지역에도 전용 질병들이 있습니다. 페스트가 대표적이에요.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사실 온대 기후의 산물이거든요. 쥐와 벼룩은 섭씨 10도에서 2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중세 유럽의 온화한 기후가 흑사병 대유행의 완벽한 환경 조건이었던 겁니다. 감염된 벼룩에 물리면 일주일 안에 림프절이 부풀고 고열이 나며 극심한 피로가 찾아와요.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70% 이상이 죽었죠. 2억 명이 죽은 게 단순히 불운이 아니에요. 기후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럽이 더 추웠거나 더 더웠다면 벼룩의 활동이 제한됐을 거고 전염 속도도 훨씬 느렸을 거예요. 결핵균은 온대 도시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1890년 산업혁명기를 생각해 보세요. 유럽과 북미 도시들은 결핵의 중심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밀폐된 공간, 난방으로 인한 실내 체류 증가, 환기 불량, 이 모든 조건이 결핵균 전파에 최적이었거든요. 공장 노동자들이 좁은 작업장에서 몇 주 동안 기침을 하며 일하면 박테리아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죠. 감염되면 폐에 구멍이 뚫리면서 마치 치즈처럼 변하고 피를 토하며 야간 발한과 흉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60% 확률로 사망했습니다. 이건 열대 질병이 아니에요. 온대 산업 도시의 질병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초까지 유럽 대도시 사망 원인 1위가 결핵이었거든요. 콜레라는 더 흥미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이 세균은 온대 지역 여름에 급증해요. 콜레라균이 섭씨 15도에서 40도 물에서 증식하는데 온대 여름이 딱 이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19세기 런던, 파리, 뉴욕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은 모두 여름철이었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 세균이 장에서 독소를 분비하면서 극심한 물설사와 구토가 일어나는데 이게 빠르게 심각한 탈수로 이어져요. 치료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죽을 수 있죠. 박테리아 독소 때문에 심한 구토 없이는 아무것도 위장에 담을 수 없어서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겨울에는 콜레라가 줄어들까요? 차가운 물에서는 세균 증식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곧 전염병 주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특수한 환경으로 가볼까요? 탄저균 포자는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칼리성 토양에서 1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이 자연 저장소입니다. 초원지대의 알칼리성 토양이 포자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동물들이 풀을 뜯다가 토양을 함께 섭취하면서 감염되고 인간은 그 동물을 통해 감염돼요. 포자를 흡입하면 폐와 혈류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데 백혈구가 포자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포자는 백혈구 내에서 생존하도록 적응했어요. 마치 영화 에일리언처럼 백혈구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전신에 재앙을 부르죠. $9,000만 있으면 탄저균 포자의 유전자와 실험실 재료를 확보해서 생물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도 이 지역 토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파상풍균은 또 다른 지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축 분뇨가 많은 농경지대에 흔하거든요. 온대 농업 지역이 주 발생지입니다. 흙먼지나 분뇨에 사는 이 박테리아는 녹슨 목 같은 열린 상처를 통해 몸에 침투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박테리아가 체내에 자리 잡으면 독소를 분비해서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특히 턱과 목 근육이 굳어서 입을 벌리거나 삼키는 게 불가능해지는데 이걸 턱 관절 경직이라고 불러요. 치료하지 않으면 모든 근육이 완전히 굳으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게 되죠. 농업 문명이 발달한 곳일수록 파상풍 위험이 높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광견병은 야생과 문명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범하는 곳이 위험지대예요.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면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침투해서 뇌로 이동하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물에 대한 공포, 심한 환각, 격렬한 경련을 겪게 돼요. 광견병 환자의 98%가 증상 발현 직후 사망하거든요.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지리적으로 흥미로운 건 도시 확장 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광견병 발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급속 도시화 지역이 현재 광견병 핫스팟이에요. 뇌를 먹는 아메바는 정말 특이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는 호수, 강, 온천 같은 따뜻한 담수 환경에 사는데 섭씨 25도에서 46도 물에서 번성해요. 미국 남부, 호주 북부, 파키스탄의 온천 지역이 주 발생지입니다. 더운 여름날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다가 코로 물이 들어가면 아메바가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요. 뇌에 도달하면 심한 두통, 발열, 메스꺼움, 목 경직이 나타나는데 이 감염은 빠르게 진행되며 거의 항상 치명적입니다. 생존율이 5%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메바는 차가운 물에서는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광우병과 CJD는 문화지리의 산물입니다. 광우병은 영국의 집약적 축산업에서 시작됐어요.
소 사료에 감염된 소의 뼈와 신경 조직을 갈아 넣는 관행이 프리온 질환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자연 질병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만든 인공 질병이에요.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이 정상 단백질을 연쇄적으로 변형시키면서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생기고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저하, 근육 경련, 성격 변화가 나타나다가 결국 의사소통과 운동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영국에서 집중 발생한 이유는 그들의 축산 방식 때문이었죠. 푸르병은 더 극단적입니다. 파푸아뉴기니 포레족의 장례식인 의식에서만 발생했거든요. 죽은 친척의 뇌와 신경 조직을 먹으면서 프리온이 전파됐어요. 근육 떨림, 운동 협조 능력 상실이 나타나고 증상 발현 후 1년 내에 사망합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문화가 만든 질병인 거죠. 소아마비는 위생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물이 보급된 선진국에서 오히려 소아마비가 증가했어요. 왜일까요? 더러운 환경에서는 어릴 때 가벼운 감염으로 자연 면역을 얻는데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면역이 없다가 나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심각한 마비를 겪게 되거든요. 바이러스가 장에서 증식한 후 신경계를 침범하면서 평생 지속되는 마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가 철폐, 철제 호흡기에 갇혀 지냈어요. 위생 개선이라는 진보가 역설적으로 더 심각한 질병을 만든 셈이죠. 가족성 치명적 불면증은 유전자 분포의 질이입니다. 특정 가계에만 발생하는 이 질환은 인구 이동 역사를 반영해요. 이탈리아 북부의 한 가문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프리온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서서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면 상실로 이어지거든요. 환각, 선망, 심각한 저준 증상을 겪다가 신체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죽음에 이릅니다. 이 질환이 특정 지역 가문에만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폐쇄된 공동체에서 결혼이 반복되면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농축된 결과입니다. 질병은 지도 위에 그려집니다. 말라리아는 적도를 따라, 결핵은 산업도시를 따라, 탄저는 알칼리 토양을 따라, 광견병은 도시 확장 경계를 따라 분포하죠. 이 지도는 기후지도, 생태계지도, 경제지도, 문화지도와 정확히 일치해요. 당신이 사는 곳의 기온, 습도, 토양, 동물, 위생 시스템, 산업 구조, 문화적 관습이 모두 합쳐져서 어떤 질병에 노출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리가 곧 운명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당신의 위도가 당신의 생존 확률을 결정하고 당신의 경도가 당신이 겪을 고통의 종류를 결정하거든요. 질병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